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3일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대로 실현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트럼프 정부가 원전에 진심인 만큼 우리나라 원전 밸류체인 업계에는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의 의미와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최근 전세 시장 동향과 달라지는 제도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비 심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좋은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네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했고요. 네.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는 101.8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이 전월 대비 8포인트 오른 거는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소비 심리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 100선을 넘긴 것도 비상계엄 발생 직전이죠.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종합 지수고요. 이걸 구성하는 6개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 6개 지수 모두 전월보다 다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오른 게 있는데 향후 경기 전망 또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한 항목입니다. 네. 물론 두 지수 모두 100을 밑돌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18포인트나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현재 경기 판단은 또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개 다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렇게 지수가 오른 배경을 보면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미 간에도 관세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전 기대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1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3포인트 더 상승해서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것도 100이 기준인데 100을 웃돌면 역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많아졌다. 100 미만이면 반대인데 네. 111을 기록했으니까 아직까지 1년 후 집값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기업 경기 전망도 개선됐다면서요? 네, 이건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네. BSI가 94.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9.7포인트 네.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도 큽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고요. BSI도 역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100은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 물론 100을 밑돌긴 하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크다는 거는 그래도 기업들의 경기 판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BSI 모두 100을 역시 밑돌았는데 다만 제조업 BSI가 16.8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선주문 수요가 늘었다는 점, 또 네. 미중 간 통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심리가 개선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달에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졌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요,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입니다. 연 4.36%였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0.15%포인트 더 낮아졌고요. 5달 연속 내림세입니다. 이 가계대출 가운데서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신경이 쓰이죠. 4.17%에서 네. 3.98%. 그래서 0.19%포인트 떨어졌고요. 네. 일반 신용대출은 5.48%에서 5.28%로 0.20%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눈에 띄는데 3%에 진입했다. 는 겁니다. 네네. 석 달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작년 9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3%대로 떨어진 거고요. 이유는 지표금리 하락 영향이 컸습니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70% 전월보다 0.1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CD금리나 은행채 5년물 금리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2.71%로 0.13%포인트 낮아져서 7개월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네. 다만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에서 수신 금리를 빼는 예대 금리 차는 지난달에 0.04%포인트 8개월 만에 축소 전환했습니다. 자, 그 전세 갱신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가 급증했다고요? 네. 부동산 중개업체 지토스가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1분기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갱신 계약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47,852건.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73%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전 분기와 비교해도 41%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보증금 증액 갱신 비율은 전체 갱신 계약의 69%로 나타났습니다. 네. 갱신 계약 10건 중 7건은 보증금을 모두 다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1분기 전국 전월세 계약 중에서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42,362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이 갱신 요구권에는 보증금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전세 가격이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이 보증금 증액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네, 살던 네. 곳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해서 재계약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을 보면은 이제 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집값 편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부동산알 114가 서울 한강 이남 이북 지역의 이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4월 기준 일단 한강 이남의 11개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를 보니까 5,334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반대로 한강 이북 14개구 평균 매매 가격을 보니까 3,32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소위 강남 집값이 강북 집값보다 평균 빼면 2,008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이 차이가 이 부동산을 114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0년 이후인데 네. 200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격차라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집값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했는데 강북 지역은 3,097만 원에서 3,326만 원으로 네. 7.4% 오른 반면에 강남은 4,735만 원에서 5,334만 원, 네. 12.7%
이게 더 크게 오르면서 차이가 벌어진 거고요. 이제 자축유별로 봐야 되는데 한강 이남 지역은 이제 1년 사이 서초구의 경우에는 평당 1,094만 원이 더 올랐고요. 강남구는 1,011만 원, 송파구는 891만 원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네. 평당입니다. 강남 상구 매매가가 역시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한강 이북 지역의 경우에는 한강 벨트에 위치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네. 성동구는 537만 원, 뭐 용산구 478만 원, 마포구 454만 원 등이었는데 한강 이남 지역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역시 오름폭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죠. 네. 그러다 보니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올랐겠어요. 네, 10억 원 시대가 이제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 지난달 10억 398만 원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제 주택가격 상승은 역시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이끌었는데요. 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지난달 13억 2,965만 원에서 이제 네. 이달에는 13억 4,543만 원. 그래서 한 달 사이에 1,577만 원이나 올랐고요. 올해 1월과 비교해서도 7천만 원이나 올라간 가격.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10억 원 시대라는 건 주택, 네, 아파트를 주택. 포함한 모든 주택 합한 아파트, 거. 비아파트 다 포함한 평균 주택 그거는 매매 가격. 10억이고, 네. 네. 요건 이제 아파트만 따로 떼서. 13억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현격히 차이가 나죠. 네. 일단 아파트 가격 위주로 역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서울 아파트 간에도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네. 30억 942만 원. 처음으로 30억 원 돌파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하위 20%의 아파트는 4억 9,04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20%,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5분위 배분율로 보면 5월에는 11.6배. 이것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벌어진 네. 거고요. 강남권이 눈에 띄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재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호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등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원전 기술 강국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원전의 시장 확대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내세운 2030년 대형 원전 10호기 착공 목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미국 시장에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의 원전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쭉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건설이 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네. 지금 중국에 마구 쫓아오고 있는데요. 1979년도에 네. TMI2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그 이후로 해가지고 신규로 원전을 발주해가지고 건설한 거는 네. 2023년, 24년 그때 들어온 조지아주에 건설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년
45년 보글이 만에 언제 됐다고요? 2023년에 보글 3호기, 2024년에 보글 4호기가 이제 준공됩니다. 네. 바로 그 두 개가 1979년 TMI 사고 이후에 네. 처음 들어온 것이니까 거의 44년, 뭐 43년 만에 44년,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79년 원전됐죠.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 사고 있었던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이후로 이제 신규 원전 착공해가지고 들어온 건 그게 유일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원전 산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전을 갖고 있다? 몇 개 정도를 갖고 있는 건데요? 가장 많을 때는 110기 넘었습니다. 네. 110기 넘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94기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원전들이 이제 그 영구폐서 되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94기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많이 늘리고 있나요?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가 지금 한 20여기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미 운전하고 있는 것이 또한 뭐 30여기 돼서 네.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지금 프랑스인데 네. 조만간 프랑스를 갖다 추월합니다. 프랑스는 몇 개 정도 있죠? 프랑스가 지금 56기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갖고 있다는 게 자국 내에 운전하고 갖고 있다. 자국 자국 내. 내에서 운전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원전 한 번 지으면 아까 미국이 100몇십 개에서 93개로 줄었다는 게 네. 그 수명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운전 허가를 줄 때는 40년 주거든요. 네. 40년 준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이제 운전 허가 연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발전소는 20년 운전 연장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하는 것이고 어떤 발전소는 40년 정도 하고서 네. 또는 45년 내지 50년 하고서는 이제는 거기에 이제 운영 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원전을 갖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그렇군요. 어떤 원전은 네. 80년 가겠다고 지금 나오는 원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23일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이제 다들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미국의 네. 포부를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토요일 되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갖다가 서명했는데 네. 원자력에 대해서 4개를 그 서명했더라고요. 내건 근데 행정명령. 예, 엄청납니다. 사실 네.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 대단한데 역시 그 트럼프는 정치가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겠다. 네. 이걸 갖다가 리인보그레이션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그 부활시키겠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은 해결료 공급의 문제거든요. 해결료 공급. 그래서 해결료 공급의 문제라서 이 해결료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해결료 재처리, 리프로세싱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태까지 미국은 리프로세싱을 갖다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 해결을 갖다가 다 그냥 처분해서 지하에다가 네. 심층 처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스탠스인데 네. 이번에 해결료가 모자랄 것 같다. 이게 원전을 갖다 이렇게 늘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해결료에 대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서 걱정이 없도록 해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리프로세싱을 갖다 하고 나섰거든요. 네. 이거는 대단한 정책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도 리프로세싱을 해야 되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갖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민하고 또 딜레이하고 또 연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과감하게 이 해결료 재처리에 대해서 해보자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원전을 갖다가 확대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네. 왜냐면은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 정도인데 네. 400기가와트로 가겠다. 그래서 2040년까지 400기가로 가는데 현재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일단 2030년까지는 15기가와트를 늘려라. 근데 15요? 예, 15기가와트를 늘리는데 네. 그걸 어떻게 늘려면은 5기가와트는 현재 운전하는 발전소의 출력을 상승해 줘라. 이걸 인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현재 네. 예를 들어서 1기가와트 발전소를 갖다가 뭐 1.1기가와트로 한 10%더 출력을 갖다 증강한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원전들이. 그러니까 출력 증강을 통해서 5기가와트를 그 커버하고 네. 나머지 10기가와트에서는 신규 원전을 갖다가 2030년까지 건설 허가를 주도록 해라. 라는 네. 것입니다. 이 네.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거를. 그러면 10기가와트면은 대략 1기가와트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2030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아마도 이제 원전 산업을 갖다가 또 지원하거나 또는 원전 산업에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이거를 뭐 2050년까지 400기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원전 산업을 뭐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면은 원전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규제에 대해서 지금에 했던 걸 좀 프레임을 갖다 바꿔라.
NRC가 규제위원회죠. 맞습니다. 네. NRC가 이제 뉴클리어 레귤레터리 커미션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전 건설 허가를 갖다 질질 끌면은 이게 그 리스크가 되거든요.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18개월에 해줘라 하는 거예요. 신규 원전 들어오는 관련 데서 절차를. 빨리 해라. 네, 지금까지 네. 연구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경험도 많은데 이걸 네. 갖다가 더 끌지 말고 해줘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제4세 원자로와 같은 네. 이런 데에서 첨단 원자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개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눈에 띄는 게 안 보인다. 네. 테스트 리액터를 지어라. 네. 라는 걸 했습니다. 테스트 리액터를 지는 걸 해서 테스트 뭐요, 교수님?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로죠. 네, 시험로. 그 네. 기술을 갖다가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로를 갖다가 최소 3개 네. 최소 3개를 지어라라고 또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요구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군사시설 네. 그다음에 미국의 그 AI 데이터 센터 네. 그렇게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서 꼭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곳 네.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거기다가 원전을 써서 네. 아마도 이거는 좀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네. 써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도록 해라라는 네.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이고요. 예. 굉장히 종합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사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한 사례는 사실 제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쓰자 그래가지고서 네, 네. 이걸 민주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기후로 가장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까지 일단 원전 그럼 10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 기당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1기가와트 원전 기가와트짜리는 끄면은 10기를 만들 10개에 수- 해당하는 원전이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라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이 이제 2025년이잖아요. 맞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미국에 갖고 있는 인프라 시설을 보게 되면은 네.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맥시멈은 최대치는 한 3기가와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최대로 활용한다면은 1년에 1년에 3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은 네. 만약에 이제 수요자가 나온다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걸 풀로 쓴다면은 최대한 쓴다면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력 사업자가 네. 이걸 짓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전력 사업자가 나오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규제위원회가 심사해 주는 거 네.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공사 딜레이, 공사 네. 기간 그 지연되는 거 이런 요소를 갖다가 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NRC에 요구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DOE 미국의 에너지부죠. 에너지부에 네. 대해서 이걸 전력 사업자 들어올수록 어떠한 촉진책을 갖다가 더 유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NRC 개편이라든가 DOE 이런 게 다 협력을 하면 가능은 해 보인다.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이는데 걸림돌은 없습니까? 제대로만 이게 간다면 큰 걸림돌은 잘 없을 거 보는데 네. 제 봤을 적에 미국에 있는 가용 시설들이 사실은 원자로 같은 걸 제작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네. 그걸 다시 재가동해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3기가와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에는 가스 그 LNG 설비 제작사들 네. 그다음에 정유 제작 설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게 다시 압력 탱크 같은 걸 갖다 만들거든요. 그런 압력 탱크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원자력 용기도 이제 좀 하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관점인데 사실은 그런 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좀 부족하고 제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협력을 요청하거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네.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기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우리와의 협조 관계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요. 행정명령 하면은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뭐 부지 문제라든가 뭐 지역 주민 간의 어떤 무슨 반대라든가 이런 건 미국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시간은 별로 없고 네. 빨리 원전 지어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그 군사기지 이런 데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행정명령에 나온 건 뭐냐면은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라.
그 다음에 네. 미국에 있는 그 내셔널 랩들 네. 국립 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연구소. 부지 네. 그걸 갖다 활용해라 그런 게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뭐 부지 같은 걸 다른 활용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죠. 그리고 네. 미국의 전력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네.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지들을 갖고서 아마도 이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을 따라서 원전을 짓겠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원전 강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40몇 년 동안 이제 제대로 지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맞습니다. 보글 예. 3, 4호기 빼놓고는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나라와 잘하는 나라와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시장 기회가 아닌가 기대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신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네. 대선 이후에 그 신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저는 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네. 미국은 우리한테 LNG를 갖다가 사라라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미국에 에너지 수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원전 갖고서 우리가 미국에 협조하겠다. 더군다나 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도 체코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잘 됐으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열 수 있도록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은 이제 원전을 더 하자는 쪽이 있고 또 재생에너지 쪽을 더 추진하는 쪽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일단 원전 수출은 지금 국내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국내에서 뭐 어느 에너지를 갖다가 주력을 할 것이냐 그거는 뭐 차후에 풀 문제고 이거는 네. 에너지 믹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에너지 믹스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네.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가기에 그 로드맵이 없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세워야 되는 문제고 예. 지금 뭐 원전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은 네. 이걸 이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런 기회에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유대 관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또 실익도 좀 챙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신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네. 나서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표방했던 지난 정부 같은 경우도 원전 수출만큼은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신정부도 그런 걸 이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교수님 생각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어떻습니까?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본계약 서명 하루 전에 네. 그 이제 계약이 미뤄지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제가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예. 상황은요. 네. 지금 그 EDF가 그 체코의 법원에다가 이거를 프랑스 전력공사 EDF. 예,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게 제소를 해서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가처분이 내려져서 계약 서명을 갖다 하지 마라라고 네.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체코 정부가 또 항고를 했어요. 항고를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해달라라고 했고 네. 지금 체코 전력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지연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네.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체코 전력사 사장이 체코의 원전 결정이 프랑스에 의해서 좌우되게끔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할 정도로 강경합니다. 강경한 입장이라서 네. 추이는 좀 봐야겠지만 체코 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사안들이 일단은 그 가처분이 또 이제 그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도 항고했으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물론 다른 아이고 나라 앵커님 죄송합니다. 이거 그 법률적인 진행이라서. 체코의 법원 얘기라서 그것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 항고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네. 이제 빨리 해달라는 것이니까요. 그거에 있어 가지고는 뭐 그다지 오래 시간 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업 입찰에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이제 고배를 마셨을 때 그 당시에는 좀 그냥 넘어가는 듯 했다가 막판에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 뭐죠?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체코에서 이 입찰을 갖다 진행할 적에 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 그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떨어지면 뭐 제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체코의 네. 그 반독점 당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기에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거기서 할 적에 그렇지 않다. 공정하고 뭐 투명하게 했다. 그래서 그거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제시한 것이 우리 그 APR 1200을 갖다 제시했는데 네. 이것이 이른바 그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른바 그 유럽 연합에는
그 국외 보조금 제한 요건이 있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은 유럽 내에 있는 국가 말고 다른 국가가 유럽 시장에 들어올 적에 그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게 되면 이게 시장을 교란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그래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역외 보조금이라고 부르는데 역외 보조금을 받지 않았냐라는 걸 갖다가 두 번째 걸었는데 그 두 번째 건 거에 대해서 네. 채권 당국에 대해서는 이건 채권 당국이 난 조사 권한이 없다. 네. 하지만은 내가 체코 이제 그 계약 담당자한테 파악해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자기는 파악했지만 이건 자기들이 조사 권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체코 법원에다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체코 정부도 이제 대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보조금 받은 거 없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어쨌든 소송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닌가요? 말이죠. 예. 공사를 착수했으면은 네. 이게 비용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를 착수한 게 아니거든요. 네. 공사를 착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공사하는데 투자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한테 손해는 없습니다. 근데 체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2036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짧아진다. 그렇다면은 뭔가 거기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될 테니까 네. 계약 금액을 갖다 우리한테 더 뭐 부담하게 된다든가 그런 게 체코 정부에서는 걱정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렇지 뭐 사실 우리로 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도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요. 사실은 다 우리가 준비가 됐으니까 착수해야죠. 네. 이렇게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이 더욱 원전 시장을 좀 견제하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좀 집중하던 유럽이 그 기조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로 좀 경쟁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유럽이 뭐 전체가 탈원전은 아니었고요. 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제 탈원전을 유지했고 네. 그다음에 원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짓겠다고 나온 나라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사실은 원전 안 하겠다 한 국가거든요. 네. 그런데 스웨덴도 10기를 짓겠다라고 이제 이미 뭐 한 2년 전에 선언해서 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 4기 짓겠다고 하고요. 심지어 네. 독일만저도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원전을 짓겠다는 데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를 달지 않겠다. 맨날 그 독일이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고 이태리가 원조 탈원전 국가인데 이태리가 좀 지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원조 탈원전 국가인데 거기서 SMR을 도입하겠다. 소형 원자로요. 예, 나오고 네. 있고요. 뭐 스페인 이번에 대정조도 났는데 스페인마저도 이 원전을 갖다가 더 이상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겠다라고 네. 나오고 있고요. 네. 벨기에 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탈원전하고 원전 다 폐기했다는 걸 갖다 초래를 했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다 이제 원전 하겠다니까 프랑스가 이 시장을 갖다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자, 시장이 그러면 한 기에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0조 이 정도 되나요? 그 체코에 판 거, 네. 체코에 이번에 아직 뭐 계약이 안 됐으니까 판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체코에 계약한 거는 대략 봤을 때 제가 한 기에 11조에서 한 12조 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예상합니다. 10기면은 2,000조가 얼마죠? 200. 저기요, 그러니까 예. 미국 헷갈리네요. 시장, 네. 미국 네. 시장에 보게 되면 이게 300기가와트가 신규 원전이거든요. 네, 네. 그것이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원전이 1.4기가와트니까 예. 1.4기가와트니까 그거 대략 보면은 200기 정도 규모가 돼요. 네. 200기면 280기가와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게 5조 5천억에 짓습니다. 네. 근데 해외 팔 때는 10조만 잡아도 네. 200기면 2천조 시장이죠. 최소한.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전 자체 건설도 있고 거기 또 MRO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해서는 이게 전 사이클을 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그 설계, 그다음에 제작, 네. 건설, 네. 그다음에 나중에 메인터넌스, 네, 유지보수. 유지보수까지 네. 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들 고유노용 AP 차량을 갖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네. 들어와가지고 가는 걸 꺼려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APR 1400이 네. 웨스팅하우스 기술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웨스팅하우스 너가 이 사업권을 가져라라고 근데-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너는 이제 AP1000과 AP81000을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네. 미국 전력사하고 상대할 적에 미국 전력사가 나는 1000쪽만 되겠어. 나는 좀 더 큰 게 필요해. 그럼 네. 거기에 맞춰가서 이걸 갖다가 세일즈 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네. 에퀴먼트 서플라이 기자재 공급하고 건설하고 나중에 그 발전소가 더 필요한 메인터넌스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 워낙에 시장이 커서. 그렇군요. 워낙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결과 나올 날짜가 이제 한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기 에너지 정책 방향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 전문가의 의견으로 잘 가야죠. 잘 가야 되고 잘 가야 되고 네. 이게 그 에너지는 그 민생의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의 문제라서 이것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전기요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갖다가 가장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재생 원자력 이걸 갖다 조화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에너지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조합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적시에 그것도 저렴하게 네. 또 환경도 지키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죠.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 값이 어떤지 앞에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가격이 좀 오른다. 네, 오른 맞습니다. 가격에 계약갱신하는 분들 계시다. 이런 얘기 좀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매물이라든가. 네, 네. 매물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 가격은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들어 0.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서울 내에서도 송파나 강동,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에서는 올해 이제 1% 이상 집값이 오른 지역도 나오고 있고요. 매물량도 1개월 전 대비 한 7.6%, 네. 한 2,100여 세대 정도 감소한 26,200세대 정도에 머물면서 사실 이제 임차인이 살펴볼 수 있는 매물 총량도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요즘에 이제 5월의 신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좀 봄의 끝자락 그리고 초여름 네. 뭐 이런 시즌이 좀 결혼 시즌이잖아요. 뭐 신혼부부 전세 수요까지 가중되면서 서울의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매물량 감소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임대차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올 하반기 서울에라든가 뭐 주요 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 어떤지도 궁금해요. 하반기에는 이제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한 17,000여 세대 정도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제일 많은 지역구가 이제 동대문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한 6,100여 세대 그렇군요. 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중랑구 요 일대에서는 한 12,000여 세대 안팎이 각각 공급될 예정인데요. 네. 뭐 여타 서울 지역 내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좀 공급이 입주 물량이 쏠려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입주가 있으면 이제 해당 지역에서 임대차 매물, 전월세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임대차 매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지역별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요? 네, 일례로 이제 성동구 행당동의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이 이제 7월에 958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네. 성동구 성수동 일가의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위치하는 이제 연말에 500여 세대 정도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아까 입주가 많이 몰려 있다고
드렸는데 이문동에서 4,321세대 규모의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11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고요. 네. 7월에는 휘경동에서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한 1,800여 세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강남권에도 입주 물량이 있는데요. 그 청담동의 청담 르엘이 1,261세대 규모로 11월에 입주를 하고요. 네. 송파구 신천동에서는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2,600여 세대도 연말에 입주민을 맞을 예정입니다. 네. 보통 입주 예정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가 이제 시작되는 그때부터 언제로 거꾸로 역산해서 전월세가 나오는 건가요? 물론 입주 시작하면 당연히 나오겠지만은요. 네. 근데 또 분양가 상한제 있는 단지는 그 소유자가 또 실입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차 매물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점도 좀 네네네. 짚어주실까요? 일단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는 이제 보통 입주 시기 2, 3개월 전부터 네. 이제 전세 매물 그리고 월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빠른 경우는 한 6개월 전부터 매물이 출회되기도 합니다. 새 아파트 소유자 중에 이제 100% 자기 자금이 있다거나 또 잔금 대출 마련이 쉬우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올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수도권은 맞아요. 할 예정에 네, 있기 때문에 네. 잔금 마련이 쉽지 않으면 이제 실거주 대신 임대차 매물을 내놓아서 입주 잔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대신 반드시 실입주를 하셔야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매물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네. 그 분상제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그 3년 이내로 입주하는 시기에 그 법규가 완화되면서 입주 시기부터 3년 안에는 임대차를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냥 전월세를 맞습니다. 내줘도 되니까 네네네. 생각보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그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도 그럼 등기가 나오지 않아도 전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예 이제 보존 등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어. 사실 임대인이 진짜 소유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사무실의 조합원 명부를 아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를 놓기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기도 하고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경우도 있는데 네. 조합원 사무실에서 반드시 이제 실제 조합원인지 확인하시는 부분, 네. 임대인이 조합원인지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조합원이라는 거는 재건축 이런 게 재개발이 조합원이고요. 맞습니다. 일반 분양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 그것도 조합이라고 그러나요? 일반 분양 건설사에서 확인할 수 건설사. 있습니다. 네. 수분양자와 관련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건설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네. 수분양자 건설사 확인을 하고 이상 있을 땐 이 계약은 없는 거로 한다. 뭐 이렇게 특약을 달면 특약을 되겠네요.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대규모 입주 지역을 살피는 거 외에도 또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잘 활용하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최근 LH죠.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그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이제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일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서울 외에도 수도권 그리고 부산, 강원, 충북, 대전, 전북, 대구, 경남, 제주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요. 규모는 한 2,800여 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공급 신청이 5월 10일에서 16일이었기 때문에 신청일은 지났는데 추후에 공급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활용하시는 방법도 좀 저렴한 임대차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그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 월세 다 가능한 건가요? 예, 다 가능합니다. 네. 네네네. 어쨌든 임대료는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인데요. 그 수도권의 전세금 지원 한도가 호당 이제 대신 2억 원 수준으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입주자가 내시면 되고요. 나머지 80%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 2% 정도의 이율로 이제 월세를 납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으려면 이제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외에도 보증 월세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그 소득이나 자산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 2년 단위로 임대를 하되 입주 자격을 유지할 때 3차례 계약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장점이 될 수 그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할 때 전세 지원금 외에 또 지원해주는 비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전세 임대주택 신용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원 한도액에 따라서 이제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역 관행에 따라서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에는 네. 도배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이외의 제반 소요 비용은 대신 이제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었어 몰랐었네 이런 분들 앞으로 추가로 나올 물량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LH에서 운영하는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이제 어플라이 LH 5월.kr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리고 청약 신청도 이 사이트에서 직접 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 신혼이나 신생아 그 전세 임대를 1차와 2차에 거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대상의 전세 임대 주택에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신 이거는 좀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청약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네. 이제 혼인 7년 이내의 신혼이나 신생아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네. 다자녀는 2자녀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도심 내에 좀 생활 환경이 괜찮은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저렴한 임대차 보시는 분들에게 주거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5월에 공급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제한이 없고 무주택 세대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청약 가능한 거는 좀 소득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요. 이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이죠. 그 총 자산이 3억 3,700만 원 보유를 이하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사실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의 조건을 이제 충족하는 네.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 그리고 네. 유자녀 혼인 가구 이제 신생아 가구가 청약하실 수 있겠고요. 뭐 그렇다면 소득이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2인 가구일 때는 월 평균 438만 원. 네. 그리고 3인 가구일 때는 이제 533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9일에 공포됐는데요. 네. 그 주택임대차 계약 이후에 신고를 안 해도 그동안은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계도 기간이 5월 31일, 그러니까 이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임대차 거래하신 이후에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들 네.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21년 6월에 시행이었지만 뭐 그동안의 국민 부담이나 제도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정부가 4년 정도 유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신고해야 되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하고요. 네, 일단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도지역의 구는 따로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이제 월세죠. 월차임이 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는 30일 이내
그러니까 계약하신 이후에 30일 이내에 임차인이던 임대인이던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어디다가요? 일단 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혼자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제 PC로 접속하시거나 네. 앱이나 태블릿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편 인증을 하시고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네, 그 종전보다는 좀 완화됐는데요. 최소 4만 원에서 네. 최대 이제 100만 원이었던 것을 이제 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완화해서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